저는 그래서 실제로 초저금리로 간다면은 집값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과거보다는 높은 금리에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말씀이 되게 길어지긴 했는데 금리만 가지고 설명하면 앞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그런 상승장은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게 대부분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이긴 했었거든요. 저때 금리를 올렸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라는 건데, 뭐 저는 이제 후행적인 끼워 맞추기기는 한데 성장률과 금리의 차이로 한번 이렇게 회고를 해봤으면 해서 이 표를 넣었거든요. 저 당시 그 집값이 견조하게 올라갈 때는 평균적인 저 시기의 GDP 성장률은 5.1%였고 네. 평균적인 기준금리는 4.1%.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1% 정도였는데 집값이 약세였던 저 시기는 성장률 3.3의 기준금리가 2.9%.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적인 금리였던 거죠. 그래서 저 차이가 0.4%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집값 상승장에는 GD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기준금리는 더 많이 떨어짐으로써 그 차이가 저렇게 1.3%나 크게 벌어져 버린. 코로나 초저금리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성장 대비 금리 그 자체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컸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성장은 크게 기대 못하는데 금리는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상황은 결국은 푸른색 음영 저 시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 구간에서는 아마 성장률이 기준금리를 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물론 그 부분이 저는 여기선 기준금리만 지금 써놨지만 결국은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라는 거 덕분에 상반기에 조금 호황이 오기는 했었고, 만약에 금리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푸른색 음영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좀 이제 잠깐의 요 고금리 시기를 겪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초저금리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초저금리로 간다면은 그러면 뭐 집값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과거보다는 높은 금리에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무리로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용도 자체가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 또 역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A-에서 AA 제로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올라가는 동안에 약간 우리의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유럽의 국가들은 트리플 A에서 무슨 트리플 B, 막 더블 A에서 트리플 B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니까 이거는 글로벌 어떤 채권 투자자나 이런 자금 머니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추세적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국가와 계속해서 등급이 낮아지는 국가, 그럼 이런 국가에는 투자 안 하고 이런 국가에는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왔을 것이고, 그게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발현이 된 게 이제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과거에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는 계속 산 거죠. 이제 외인은 그냥 계속 사서 그냥 계속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산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 국채 시장 규모가 1000조인데 외국인 비중이 한 230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들도 해외에서 달러 자금 빌리기도 과거 10년 전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빌리기도 쉬웠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채를 계속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유동성 자체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그 굉장히 큰 상흔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MF 한번 겪었을 때 국가 신용 등급이 거의 부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그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 지금 이제 고위급에 계신 분들이 저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그 신용평가사와 국가 신용등급은 저거 굉장히 어떤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좀 다른 선진국보다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게 어렵다.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그냥 너네 나라 다 좋은데, 그러니까 계속 등급을 올려줬지만 다 좋은데 너네 한 3개가 문제야 라고 계속해서
지적해온 게 뭐냐면 일단 하나는 뭐 북한 뭐 이거는 뭐 워낙 옛날부터 어쩔 수 없는 예. 거니까. 그리고 한 2016년 이후부터는 이제 가계부채 지적을 하고요. 네. 그다음 한 2019년 이후부터는 이제 빠른 고령화 이거를 지적을 합니다. 이제 국가 신용등급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는 GDP 대비 정부 부채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98년 이전까지만 해도 트리플 A 국가였었어요. 근데 이 정부 부채가 계속 대책 없이 오르니까 등급을 계속 갔죠. 이게 트리플 A부터 막 대단하네요. 일본은 정말. 계속 가서 이제 A 플러스까지 가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등급이 2단계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더블 A긴 한데 더블 A 중에서 지금 저 지표가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한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나쁜 편. 그러니까 저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여기서부터 너무 올라버리면 자칫하면 이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조정될 수 수도 있다.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해도 뭐 추경 같은 거 안 한다.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세수가 적어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지. 외평기금 막 쓰고 네, 막. 안 하겠다라는 거는 저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작동하는 것 같고, 숙제가 많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국채 발행으로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시장금리 지금 막 이런데 올라가려고 하는. 국채가 막 대규모로 막 조단위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금리에도 주는 충격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적자 상황을, 글쎄 일부 전문가들은 이럴 때 돈 안 쓰고 뭐하냐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지금 돈 쓸 때가 아니다 약간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채 역시 시중평가사들이 그렇도록 이제 지적하는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 스페인 같은 국가도 GDP 대비 거의 뭐 100% 뭐 이렇게 갔었지만 집값이 디레버리징을 했죠. 디레버리징을 쫙 해버렸죠. 네, 그럼으로써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역시 2008년엔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네. 미국 가계는 저렇게까지 낮아놨고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이제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저렇게 금리가 높아질 때 미국은 가계가 지금 우리나라 가계보다 훨씬 재무적으로 지금 건전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전해진 상황에서 높아진 금리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 때보다 훨씬 더 취약해진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더 이상은 좀 안 된다. 이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근데 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아마도 뭐 이제 대출금리도 좀 더 올리는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특례보금자리론도 뭐 조기 종료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이제 조정을 좀 그쵸. 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쪽을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즉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부동산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이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증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등급이라든가 문제가 금리가 생기니까. 올라가 버리는 일에 대한 어떤 정말 위험한 줄타기 너무나 난이도 높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네요. 어떤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중장기 전망 차원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세금 부담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세금 부담이요? 그렇죠. 더 내야 됩니까, 세금을? 그게 참 너무 끔찍한데 네. 지금 뭐 고령화 내야죠, 뭐. 그렇죠. 뭐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뭐 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세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GDP 대비 세수가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저 선진국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젊은 국가였지만 이제 너무 빠르게 고령화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세금 부담은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런 선진국 대비 글쎄요 뭐 상속세나 양도세 이런 건 우리도 높은 수준인데 네. 우리가 기존의 높은 수준을 더 높게 하기보다는 1주택자의 보유세처럼 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아직 낮은 부분을 좀 건드릴 수도 희망주기, 있다.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과거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해도 우리가 보유세 부담이란 게 없는 세상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좀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도 장기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보유한다면 그런 것도 좀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수가 뭐 50조가 빵꾸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못 받아서 그렇죠. 법인세가 네, 17조가 덜 거쳤다, 소득세가 13조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더 걷어야 됐는데 그것도 더 걷자니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생기고 뭐 그렇죠. 복잡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뻔한 거는 세금 더 걷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안 걷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 빵 꽂으면 국채 발행 범칙금이라도 더 내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네. 해야 될 텐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빵꾸난 돈이 50조라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듣기에 아주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아마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를 조만간 들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보일소에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경착륙 막으려고 일단 뭐 세금 많이 완화를 해주긴 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로 봐야지 장기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 다시 계속 그렇게 하기는 네. 아마 어려울 거다. 뭐 세수 부족하면 이걸 국채로 찍으려고 치면은 그러면 시장금리 올라가고 잘못하면 국가시용 등급에도 악영향인데 그 길을 가기는 어렵죠. 예.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데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끝으로 저 이호석 아카데미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구독자분에게 효치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첫 유튜브를 우리 이우석 기자가 그쵸.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어쩌다 보니 막 되게 여기저기 막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이 이우석 아카데미가 워낙에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나오시고 또 거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워낙에 이제 매끄러운 사회로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되게 즐겨보는 저희 탑 효치님이시군요. 채널이었는데 네, 저도 감사합니다. 효치님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그 효치님들 뵙게 돼가지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과 같이 했는데요.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또 우리 생활에 우리가 세수에까지도 영향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